잠깐만요. 지금 중국 농촌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암이 더 이상 특별한 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자식을 잃고, 때로는 한 집안의 여러 세대가 같은 병으로 차례차례 목숨을 잃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물에 손만 닿아도 피부가 타는 듯 아프다고 말합니다. 강물은 정상적인 색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곳에는 이제 하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암 마을입니다. 공장, 광산, 화학 플랜트, 재련소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이 농지와 식수를 도구로 바꾸어 버린 마을들. 중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오랫동안 중국 정부는 이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는 너무 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끝나가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대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이 무엇을 발견했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이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1978년에 중국은 가난했고 외부 세계와도 상당히 단절된 나라였습니다. 그때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변화는 인류 경제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거대한 경제적 변신이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산업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희토류는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뼈대입니다. 네오디뮴, 이트륨, 세륨, 디스프로슘. 이름조차 낯설고 발음하기 어려운 금속들이지만 이 물질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를 만든다고 말하는 풍력 터빈에도 들어갑니다. 각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전투기에도 들어갑니다. 질병을 검사하는 MRI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세계가 앞다투어 만들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사이에 만들어진 기술 제품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는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희토류가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물질들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세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와 가공 단계에서는 전 세계의 약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 기준 미국 지질조사국과 국제에너지기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거대한 희토류 제국의 중심에는 내몽골 자치구의 바오터우가 있습니다. 바오터우는 인구 약 270만 명의 도시이며 중국 희토류 매장량의 약 80%가 집중된 지역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비 사막의 가장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서 희토류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30년대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했고 전 세계에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멈추지 않고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히토류와 함께 모든 산업이 몰려들었습니다. 화학공장, 섬유공장, 배터리공장, 전자공장, 석유화학시설, 비료공장, 재련소, 연료공장, 제약공장.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산업이 중국 대지 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만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약 450%나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 정부의 연간 생산 쿼터가 히토류 산화물 기준 27만 톤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되자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는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로 보아 그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이야기의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표면으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그리고 드러났을 때는 이미 치명적인 것. 무역 홍보 책자에는 절대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산업이 폐기물을 만든다는 현실입니다. 공장도, 정제소도, 재련소도, 가공시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폐기물의 상당수가 향한 곳은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강입니다. 황허, 장강, 주장, 그리고 수많은 지류들. 이것은 단순한 작은 물길이 아닙니다. 양쯔강만 해도 수억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생명선입니다. 이 강들은 수천 년 동안 중국 문명을 떠받쳐 왔습니다. 마실 물, 농업용수, 어업, 그리고 사람들의 삶 자체를 지탱해온 나라의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기업들은 직접 폐수를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량의 의심스러운 화학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벤젠, 질산염, 염화물, 비소, 우라늄, 그리고 히토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성 부산물까지. 이런 물질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으로 강에 흘러들거나 땅에 묻혔습니다. 1997년 중국 도시 폐수 450억 세제곱미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그중 400억 세제곱미터 이상이 전혀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세제곱미터의 폐수가 추가로 배출되었습니다. 400억 세제곱미터. 처리되지 않은 물. 정화되지 않은 물. 그것이 수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바로 그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폐기물은 이른바 폐기물 저장지에 모였습니다. 산업 슬러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악명이 높은 곳이 바오터우에 있는 웨이광댐입니다. 국유기업 계열인 바오강 그룹이 소유한 이 시설은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히토류 폐기물 저장지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곳은 유독한 회색 진흙이 끝없이 펼쳐진 호수 같은 장소입니다. 주변 토양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차수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은 바오터우와 같은 지하수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독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땅속으로 이동합니다.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조사에서는 중국 지하수의 약 60%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연구는 중국 전역의 하천과 호수의 7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억 명이 살아가는 화북평원에서는 지하수의 상당 부분이 인간 접촉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한 환경운동가는 이 오염의 규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강들은 국가의 하수도가 되어버렸다. 이 공포가 특히 생생하게 드러난 곳 중 하나가 장쑤성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농지 토양에서 카드뮴의 안전 기준은 보통 1kg당 약 2mg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강바닥 토양에서는 1kg당 1500mg의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15가 아닙니다. 150도 아닙니다. 1500입니다. 안전 기준의 750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4억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 단 하나의 마을, 단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한 숫자일 뿐입니다. 같은 이야기는 다른 독성물질, 다른 강,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말입니다. 물에 들어간 것은 작물로 들어갔습니다. 작물에 들어간 것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중국 각지의 농촌에서 의사들과 주민들은 더 이상 조용히 넘길 수 없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암, 같은 장기,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암마을이라는 말이 중국 정부 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조차 공업 오염과 비정상적인 암 발생률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한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말은 곧 공정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2009년 중국의 탐사보도 기자들은 100곳 이상의 암마을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이 되자 독립적인 집계에서는 암마을의 수가 450곳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최소 462개의 암마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마을들은 226개현에 걸쳐 있었고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29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강 주변에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에 집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7곳의 새로운 암마을이 나타나고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매년입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암은 중국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2년 최신 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년 동안 약 480만 건의 신규 암 사례와 약 258만 명의 암 사망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매일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새로 암 진단을 받고 매일 약 7천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는 숫자가 더욱 잔혹합니다. 연구자들은 성인의 최대 30%가 암을 앓고 있는 마을도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암에 걸린 아는 사람이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이 환자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진단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닙니다. 그저 예상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가족 안에서,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병이 반복됩니다. 발생하는 암의 종류는 오염물질이 화학적 성격과 맞물려 있습니다. 간암, 이암, 신장암, 폐암, 식도암, 혈액암. 히토류 밀입자는 너무 작아서 혈액과 뇌 사이의 장벽을 넘어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태아와 어린아이의 신경 손상과도 관련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염된 물로 재배된 쌀에는 카드뮴이 축적됩니다. 그 쌀은 몇 세대 동안 같은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간 손상과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벤젠은 혈액암과 연결됩니다. 짙은 스모그는 폐질환과 폐암을 일으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기 자체가 독을 운반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의 환경운동가들은 특히 오염이 심각한 화이허 유역의 마을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곳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시는 물은 그 강에서 흘러든 지하수에서 나왔습니다. 먹는 물고기도 같은 강에서 잡았습니다. 채소도 같은 물로 길렀습니다. 강은 때로 붉게 변했습니다. 때로 검게 탁해졌습니다. 표면에는 악취나는 거품층이 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가축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굶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같은 물을 마시며 천천히 병들어 갈 것인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중국 농촌에서 암 치료비는 소득에 비해 너무나 무거운 부담입니다. 가족들은 저축을 모두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빚을 집니다. 어떤 가족은 항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염을 일으킨 바로 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환자는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된 채 일을 할 수도 없고 다음 치료비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로이터는 시옹지밍이라는 한 노인을 취재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모두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나도 매일 눈을 뜨면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올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사는 한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조립해온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한 농촌 노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더 의도적인 구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을들에서 병들어가는 동안 베이징에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화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오염 토양 관련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국가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공개가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정식 국가기밀이었습니다. 즉, 토양 오염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연구자, 기자, 시민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염을 만들어낸 정부가 그 오염의 피해 기록까지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패턴은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지역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장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오염에 관한 보고를 억누를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두 개의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한 처리된 물을 흘려보내는 관, 다른 하나는 검사관이 없는 날에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몰래 흘려보내는 관입니다. 환경활동가 왕둥은 2015년 한 공장 노동자가 바로 이 방식을 설명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 노동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검사관이 보는 것은 깨끗한 배수관입니다.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것은 더러운 폐수입니다. 그리고 앞마을의 존재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망자가 너무 눈에 띄게 늘었을 때, 기자들이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취해진 대응은 오염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삭제였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잘 기록된 장소 중 하나가 바오터우입니다. 국유기업 바오강 그룹의 악명 높은 폐기물 저장지는 2022년 공식적으로 도시습지로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보호의 성공 사례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당국은 철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취재하기 위해 서방 기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부지 대부분을 가리는 새로운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복원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해체의 흔적이었습니다. 녹슨 배관, 무너진 구조물, 한때 앞마을이었던 장소의 폐허.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이 경작해온 농지에서 옮겨졌고 국가가 마련한 아파트 단지로 이주되었습니다. 오염은 여전히 땅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수계는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독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중국 곳곳에서 앞마을은 철거되었고 주민들은 흩어졌고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베이징이 앞마을의 존재를 처음 공식 인정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이 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과학적 조사들은 이미 462곳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활동가들은 곧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활동가는 1992년부터 2004년 사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60명 이상의 사망 사례를 수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혐의로 수십 차례 구금되었습니다. 한 세제 공장을 상대로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구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행당했고 감시당했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법적 구조도 책임 소재를 밝히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이 수십 종류의 화학물질을 같은 수원에 흘려보냅니다. 특정 공장에서 나온 특정 화학물질이 특정 사람의 특정 암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극도로 어렵습니다. 기업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호함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매년 새롭게 7개의 암마을이 생겨납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중국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까다로운 제조업을 중국으로 옮긴 모든 나라, 책임보다 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기준을 선택한 모든 기업, 그들 역시 이 마을들을 도구로 오염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담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구축한 무역 관계는 상당 부분 환경 책임의 이전이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값싼 제품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농촌은 그 대가를 떠안았습니다. 히토류 공급망은 그중 가장 날카로운 사례입니다. 전 세계의 방위산업, 거대 기술기업, 청정에너지 기업은 바오터우 같은 곳에서 가공된 소재에 의존합니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 홍보되는 풍력 터빈과 전기차에는 히토류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몽골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기록적인 양의 히토류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최종 소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환경적 거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7종의 주요 히토류 원소의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은 생산 감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공장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췄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이 히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세계 정제의 약 91%, 히토류 자석 생산의 약 94%를 장악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혼란은 몇 주 동안 이어졌고 디트로이트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그제야 의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도구로 오염된 땅 위에서 자란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래에 투표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한 오염지역 주민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장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세워지지 않고 농촌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의 대답은 아주 솔직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 마을에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일부 노력의 조짐은 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바오터우와 황허 상류 지역에 대한 집중 정화 조치로 2012년 이후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벌금 상한도 사라졌고 가장 심각한 위반 기업은 무제한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일부 공장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NGO와 시민운동도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정화는 한 세대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지금도 환경 규제보다 산업 수입을 보호하려는 구조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조작도 여전히 흔합니다. 정부 기관마다 오염 수준에 대해 서로 모순된 수치를 발표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전이 어느 정도인지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폐쇄된 공장이 다른 이름으로 몰래 다시 문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성으로 사업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쌓인 지하수와 토양 오염은 5년 만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10년으로도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0년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을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7곳씩 말입니다. 현재 오염지역 주민들은 표층 오염을 피하기 위해 더 깊은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은 이미 아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흙속을 지나 사람들을 따라잡듯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오염 지역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포괄적인 전국 지도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오늘날까지도 공적 기록 안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 마을의 정확한 총수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숫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지금도 많은 피해 지역에 접근하는 데 방해를 받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여전히 구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 논리, 즉 인간의 건강보다 성장을 우선하고 생명보다 GDP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수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중국 정부 내부의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의 규모와 앞으로 정화해야 할 것의 규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마을에서 그 기적의 대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너무 늦게 시작된 항암 치료를 위해 사라지는 저축. 어린아이가 걸릴 리 없다고 생각했던 병을 진단받는 현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가족. 그리고 자신의 노동과 땅과 침묵으로 국가의 번영을 떠받쳤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인. 앞마을은 공업화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수증입니다. 사회가 사람의 생명보다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 언젠가 반드시 내밀어지는 숨겨진 청구서입니다. 중국 농촌에서 지금 무서운 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먼 나라의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해결된 과거의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새로운 장소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류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하류에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값싼 기술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비싼 대가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계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세계에는 그것을 해체할 책임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